민준과의 약혼식은 그랜드 센트럴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흰 장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베라왕의 맞춤 드레스를 입고 문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서는 계속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모든 하객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의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시선이 자꾸만 문을 향하는 것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피곤하지?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았고 예전엔 친밀하게 느껴졌던 것이 지금은 그저 간지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곧 시작할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의 불안은 물속에 떨어진 먹물처럼 번져갔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민준과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의 채팅 기록이 지나치게 잦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자 민준은 지은의 집안 사업에 문제가 생겨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은 또한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미안하다고 모두 자기 잘못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지은과는 대학 때부터 침대 하나를 나누어 쓰고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먹었던 절친이었고 민주는 저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으니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하객들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과 민준의 부모님은 상석에 앉아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의 육중한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쉬프라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의 붉은 원피스를 입고 기의를 신은 채 우아하게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키리를 신은 채 우아하게 굵은 원피스를 입고 그녀의 왼손은 무의식적인 듯하면서도 너무나 확연하게 아랫배 위에 살포시 얹혀 있었습니다. 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이 제 절친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 차림새는 결혼식과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굳어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대가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지은은 멈춰서서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먼저 민준의 얼굴에 닿았고 그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애처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게로 향했고 입가에는 복잡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앞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어떤 결심을 한 듯이었습니다. 지은아 왔니? 어서 자리에 앉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블러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절친 테이블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촉촉한 눈을 들어 민준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갑자기 높였습니다. 울먹이는 듯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내 뱃속에 이미 네 아이가 생겼어. 벌써 3달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서윤이랑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셈이야? 쿵! 마치 연회장 한가운데에 벼락이 떨어진 듯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바늘처럼 제 등과 얼굴을 찔러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의 피가 순간 멎은 듯했습니다. 귓속에서는 네 아이, 석달이라는 그 몇 마디만 맴돌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제 손을 휙 부리쳤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잡으려 했고 목소리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은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아직 말하지 말랬잖아. 민준, 넌 저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지난달에 나랑 병원 검사 같이 한 게 누구야?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 다 잊었어? 잘 처리하겠다고 했잖아. 이게 잘 처리한 거야? 나더러 너랑 내 절친이 약혼하는 걸 지켜보게 만들다니.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허둥지둥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할 뿐. 그 움직임에는 다혹감만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애가 여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말, 민준의 반응, 그리고 붉은 드레스 아래에서 더 이상 완전히 감출 수 없었던 지은의 살짝 부른 배,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처럼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터무니없는 난장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남자가 지금은 다른 여자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제가 모든 비밀을 나누었던 절친이라 여겼던 여자가 배를 움켜쥐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제게 치명적인 칼을 꽂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놀라움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연민으로, 그리고 연민에서 은밀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정말 불쌍하다. 거대한 치욕과 차가운 절망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 위에 수정 샹들리에가 빙글빙글 돌며 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에 끼워져 있던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지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끼워주며 영원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했던 그것. 차가운 그것. 저는 반지를 그의 슈트 상의 주머니에 아주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 제 목소리는 메말랐지만 지극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약혼은 취소야. 말을 마친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뒤에서 순간 터져나온 웅성거림과 울먹이는 엄마의 부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등줄기를 고추 세우고 저를 웃음거리로 만든 이 연회장을 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 모든 걸음 안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밖에 찬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제가 그 베라왕 드레스 한 벌만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안에서 느꼈던 무감각함과 억지로 유지했던 침착함은 이 찬바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발은 얼음장 같았고 이빨은 통제할 수 없이 부딪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집에 돌아가 부모님의 실망과 상심한 눈빛을 마주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목잡아줘야 할지, 어떻게 집에 돌아가 부모님의 실망과 상심한 눈빛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고도불로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온갖 혼란스러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의 다정한 미소, 지은의 애교 섞인 얼굴, 그들의 얽힌 시선, 아랫배에 얽힌 시선, 아랫배에 얹혀있던 지은의 손, 그리고 연회장 가득했던 손님들의 조롱 섞인 연민의 표정까지. 그리고 연민의 표정까지. 갑자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앙상한 나뭇가지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멍하니 반대편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끝내자. 모든 걸 끝내자.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승용차가 코너를 돌며 가속하여 제 쪽으로 달려왔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은 차체가 거의 제 몸에 닿으려는 순간 옆에서 강한 힘이 갑자기 덮쳐왔고 제 허리를 감싸 안아 저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향 냄새와 희미한 땀 냄새가 섞인 품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귓가에는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운전자의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렸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앞 좀 보고 다녀. 저는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들었고
침착한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푸른색 배달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밤하늘 아래에서 저를 살짝 찌푸린 눈썹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오랜 야외 활동으로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콧대가 높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어 다소 엄격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나지막하고 약간 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팔 위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러 있다가 제가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놀라움과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뒤섞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금 빛바랜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지 한 팩을 꺼내 한 장을 뽑아 제게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또 주머니를 뒤져 단정하게 접힌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매끄러운 코팅지가 아니라 평범한 흰색 종이였고 그 위에는 검은색 인쇄 종이었고 그 위에는 검은색 인쇄 종이었고 그 위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 있을 뿐 다른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며 명함도 함께 제 손에 쥐어안려 닦으세요. 그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몸을 돌려 길가에 세워둔 전동차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인해 차량 흐름 속으로 합류했고 그의 꼿꼿한 뒷모습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휴지와 명함을 움켜쥔 채 찬바람 속에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도연이라는 두 글자는 필체가 다소 딱딱해 보였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제가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봤고 심지어 죽으려던 순간에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휴지 한 팩과 아마도 유일한 연락처의 명함을 주었을 뿐 그 흔한 위로의 말이나 호기심 어린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라는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제 약혼자와 신변지기 절친은 따뜻한 연회장 안에서 손을 잡고 저를 얼음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눈물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눈물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칼날처럼 아픈 바람이 저는 도연의 명함을 드레스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게 이상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휴지로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깨끗해 보이는 작은 모텔을 찾아 가진 현금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지은의 의기양양한 얼굴, 민준의 당황한 눈빛, 엄마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도연이라는 이름의 배달원의 침착한 눈동자와 건네주었던 휴지가 번갈아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휴대폰을 켰고 순식간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파묻혔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것, 지은에게서 온 것, 지은에게서 온 것, 지은에게서도 계속 전화가 와 있었고 아빠에게서 그리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온갖 연락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읽지 않고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찾아 그 위에 적힌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고 이 질식할 것 같은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딘가에 숨어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막가파식 생각이 마음속 가장 절망적인 구석에서 천천히 피어나 점점이 피어나 점점이다. 저는 그 숫자를 눌렀습니다. 저는 몇 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도연과 그가 배달하는 구역 근처에 있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 8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튀긴 음식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그는 이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푸른색 배달 유니폼 차림이었는데 깨끗하게 세탁되었지만 깃과 솜의 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모습의 선이 희미한 빛 속에서 다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제 얼굴은 분명 다크서클이 짙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을 테지만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동정도 없었고 그저 평범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사실 어제 점심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위가 답답해서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권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거라도 마시세요. 저는 가장 저렴한 두유를 주문했습니다. 점원이 떠나고 작은 테이블에는 우리 둘만 남아 다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와 저는 어젯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 어젯밤에 당신이... 그는 짧게 말을 잘랐습니다. 제 이름은 도연입니다. 저는 서윤입니다. 어제 상황은 대충 짐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잠시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기만 할 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화한 건 저는 손에 쥔 따뜻한 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밤새도록 맴돌던 맴도지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무슨 거래요? 우리 결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내뱉고 나서 저 자신도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도연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마치 제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돈의 신고만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1억, 2억, 아니면 원하는 금액을 말습니다. 후회할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고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저 지금의 문제들을 피하고 가족들과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결혼 관계가 필요할 뿐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 일을 정리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을 거고 당신은 지금의 생활과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명목상의 남편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한숨에 말을 마쳤고 심장이 쿵쿵거려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압박, 주위 사람들의 시선, 민중과 지은의 모욕. 저는 잠시 저를 숨길 껍데기가 필요했습니다. 설령 그 껍데기가 이렇게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우 깊었고 평범한 배달원 청년에게서 나올 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테이블은 본에 혹한 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생각에 잡니다. 그가 분명 거절하거나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봤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얽힌 관계도 없어요. 그는 다시 잠시 침묵하더니 거친 플라스틱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집에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우리는 관계처럼 결혼했다고 말할 거예요. 이미 생각해둔 변명이에요. 첫눈에 반했다거나 예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화가 나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더 나은 선택이 없어요. 도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설령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조건은 당신이 제시해도 좋아요. 도연은 앞에 놓인 물 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그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걔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걔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일 날씨를 말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단동차 한 대뿐입니다. 하지만 결혼인 만큼 필요한 자리에 함께는 있어야겠죠. 제가 당신 가족을 만나거나 필요한 자리에겠죠. 이 점은 당신이 분명히 생각하고 가족들에게도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미리 저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가 너무나 흔쾌히 동의하자 저는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해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이득도 없다니. 그는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도연은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도연은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당신은 피난처가 필요했고 저는 마침 어떤 일들을 처리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서로 필요한 것을 얻는 거래였습니다. 그럼 언제 혼인신고를 알아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그럼 당신 편할 때요. 당신 가족 앞에서 들려함이 말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편할 때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연, 27세, 본토 사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제게 헬멧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건 제 예비 헬멧인데 좀 낡았지만 안은 깨끗해요. 저는 헬멧을 받아들고 그가 전동차를 타고 출근길 차량 들고 그가 전동차를 타고 출근길 차량 흐름 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헬멧을 손에 든 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젯밤 배신당한 순간부터 제 원래 인생 궤도는 이미 완전히 이탈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스스로 가장 믿기지 않고 가장 막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자, 서윤아.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저와 도연의 결혼식은 간소함을 넘어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어느 수요일 오전에 구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가장 평범한 흰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이 찍히자마자 빨간색 혼인관계증명서 2통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과정이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스도 심지어 불필요한 눈빛 교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혼하러 온 줄 알았는지 무표정이야. 그 위에는 저와 도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사진 속 우리는 무표정하여 희로애락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결혼이구나. 9,900원짜리 수수료에 각자의 속셈을 안고 시작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도연이 자신의 증명서를 낡은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말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고요. 당신도 올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주소와 시간 알려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는 가장 진부하고 어쩔 수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도연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는 저에게 잘해주지만 조건이 좋지 않아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다고. 이번 약혼식 소동 이후 제가 마음이 상해있을 때 그가 용기를 내어 저를 돌봐주겠다고 나섰다고요.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는 것을 알다. 아빠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네가 잘 생각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 지경이 된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는 평범한 한식당의 작은 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 제 남동생 서한, 저, 그리고 도연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도연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여전히 깨끗하지만 빛바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중저가 차 선물 세트와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왔는데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고른 티가 났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부모님이 물으시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태도는 공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이 배달원이라고 말할 때도 숨기지 않고 노동으로 밥벌이하는 것이니 부끄러울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안색은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연의 옷차림과 직업을 들으시고 나서 더욱 그랬지만 교양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양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식탁 분위기는 시종일관 침울하고 무거웠습니다. 겨우 이 정도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무렵 갑자기 룸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팔짱을 끼고 화사한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넉넉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는데 배가 이미 많이 불러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배가 이미 많이 불러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얼굴에는 정성껏 화장을 했고 민준은 명품 쇼핑백 몇 개를 든 채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윤아, 정말 여기서 가족 식사를 하는구나? 이분이 네가 새로 찾은 그분이야. 그녀의 시선은 도연의 평범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에 몇 초간 머물렀고 입꼬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민준 또한 우리를 바라보았고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함과 우리를 바라보았고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함과 우월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도의 말투에는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문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은, 민준, 이곳은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아.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서먹하게 굴어. 옛 친구 사이인데. 지가 취거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 아무나 찾아서 결혼하다니. 지금의 초라할 룸과 평범한 식탁 음식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서윤, 넌 왜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아무나와 망가뜨리다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민준도 따라 들어와 지은 옆에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로 도연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 어디서 일하시나요? 낯이 익지 않은데. 도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지은이 가로챘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또렷하여 타락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정말이지 스스로 타락했구나. 예전엔 눈에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저 배달원이라던데. 서윤, 내가 너한테라던데. 그녀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민준의 팔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속에는 승리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고 동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혼탁한 물에 도연을 끌어들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일어서자 침착하고 묵직한 기세가 느껴져 제잘거리던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지은이나 민준을 보지 않고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서윤과 저희 일은 저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배달원은 정당한 직업이고 노동으로 밥벌이하는 것이니 부끄러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비로소 지은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덤덤했지만 그 두 사람의 의기양양한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으니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배달원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또한 체면이 구겨진 듯 지은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 또한 체면이 구겨진 듯 지은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아, 됐어.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가자.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지은은 저를 향해 연민과 승리자의 자세가 지은과 승리자의 자세가 뒤섞이.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네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들은 마침내 떠났고 룸 안에는 난처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가슴 아픔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식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앉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효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와 서유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결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침착한 옆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느긋한 말을 들으니 혼란스럽고 분노했던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 때문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적어도 이 터무니없는 결정 때문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고육을 당하는 순간에 이 명목상의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고 저 혼자 감당하게 두지도 않았고 저와 도연의 소위 집이라는 곳은 구도심에 그가 새들어 살던 원룸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거의 강박적일 정도였습니다. 침대 하나, 간이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인덕션과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침대를 제게 내주고 자신은 집주인에게 간이 침대를 빌려 찬다. 그가 제 작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으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심지어 예전 제 방 화장실보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처음 들어와 잠을 자던 밤 천막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의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쓰는 세탁세제 향기인 듯한 희미하고 깔끔한 비누 향기인 날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평온하고 밋밋할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정말 바빴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늦은 밤에 돌아오는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대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해야 할 일은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은 그가 냈고 가끔 일찍 돌아오는 저녁에는 직접 장을 봐와 그 작은 인덕션으로 간단하게 두어 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맛이 좋았습니다. 그는 제 몫을 보온 도시락에 담아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집중한 옆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가 배달 경로를 확인하거나 코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전공했던 분야였기에 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의 저축과 이 소소한 수입으로 생활했고 도연이 냈던 월세와 생활비는 제가 그에게 다시 송금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받으며 그저 부족하면 말해요 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해 바르지만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두 명의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저에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상처도 없을 테니까요. 엄마는 가끔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제 신혼생활을 물었습니다. 저는 늘 괜찮아요. 도열 씨는 정말 진솔하고 저에게도 잘해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은 정말 진솔했지만 저에게 잘해주는 것은 계약에 기반한 무심한 책임감에 가까웠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전화로 서윤아, 네가 힘들다는 거 안다. 정말 못 견디겠으면 집에 와. 엄마가 먹여 살릴게.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천막 너머로 도연은 방금 돌아왔는지 배달 유니폼을 벗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그가 천막을 살짝 걷어 제게 눈길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 안심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하게도 지나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이다. 고마워요. 제가 받아들자, 그가 받아들자, 그가 말했습니다. 쉬어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에 시끄러웠던 단체 채팅방들은 모두 알림을 꺼두었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식은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집에서 돈을 내어 지은의 집에서 돈을 내어 지은의 집안 사업 위기를 넘겼고 두 집안은 이제 아주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나사나스에 임신한 배를 자랑하고 명품 유아용품을 자랑하고 명품 유아용품 가끔 예전 친구들이 캡처해서 제게 보내주곤 했는데 위선적인 위로나 떠보는 듯한 말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시할수록 저는 과거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서서히 일하고 돈을 버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거리들이었지만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품질 덕분에 서서히 입소문이 났고 일거리의 단가도 높아졌습니다. 예전 회사에 다닐 때와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를 부양하고 심지어 조금씩 돈을 모으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제 일에 다소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을 때 그가 야간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천막 옆에 서서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카페로고요. 이곳에 들어온 후 그가 제 일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몇 마디였지만 저는 약간 의외였고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걸 아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기에 좋아서요.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씻으러 갔습니다. 날들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그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도시를 누볐고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선을 그렸습니다. 밤에는 우리가 이 좁은 공간의 고요함을 공유했습니다. 가끔 간단한 대화가 오갔지만 대부분은 각자 바쁘거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낭만도 열정도 없었고 심지어 정상적인 부부 같지도 않았지만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기이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평온함 속에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배신당한 고통과 치욕은 정차 가라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한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식욕도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가끔 한밤중에 천막 너머 도연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말이 없고 과묵하며 배달 외에는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지내는 듯 보이는 남자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는 또 왜 저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하지만 호기심도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 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삶이 깨진 것은 한 주말 오후. 제가 쇼핑몰에서 지은과 민준을 다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평온함이 깨진 것은 어느 평범해 보이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당시 고객이 급하게 요청한 포스터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 서한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희 없는 다급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제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고 손에 쥔 마우스가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병원 어디야? 지금 상황은 어때?
서한은 빠르게 병원 이름과 층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직 응급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심각한 것 같아. 원이 빨리 와.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쥘 수 없었습니다. 코트와 지갑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코트와 지갑을 움켜쥐고 밖으로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연은 오늘 쉬는 날이니 집에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돌려 그의 방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 도연 씨, 도연 씨, 있어요? 문은 거의 즉시 열렸습니다. 도연은 이미 배달 유니폼을 벗고 간편한 셈에다 저의 당황하고 참백한 얼굴을 벗고 단편한 생활복 차림이었습니다. 30초만요. 저의 당황하고 참백한 얼굴을 보자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그는 더 묻지 않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고 다시 나왔을 때는 이미 외투를 걸치고 손에 차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요. 제가 태워다 줄게요. 당신 전동차 말고. 제가 말하자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로요. 그는 저를 이끌고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건물 아래층으로 내관은 매우 수수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검은색 SUV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델인지는 도연은 열쇠로 차 문을 열고 제가 타도록 했습니다. 차 안은 넓고 쾌적했으며 내부는 짙은 색으로 별다른 장식은 없었지만 소재와 마감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깔끔한 가죽 냄새와 새 전자제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가 아는 배달원이 몰 수 있는 차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버지의 안위에 온 마음이 쏠려 있었기에 도연히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났고 강력한 소리를 내며 웅웅거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고 빠르게 차량 흐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운전을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했고 막히는 도로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그가 앞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그가 이름을 말하자 그가 안심하게 대답하더니 내비게이션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최적 경로가 즉시 계산되어 나타났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꽉 쥐고 앞만 응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차는 금세중앙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자리를 찾아 차를 세우고 저와 함께 응급실 건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컸고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해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복도에는 엄마가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서아는 엄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역시 정신이 나간 듯 보였었는데 저를 보자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달려가 차가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안 나오셔. 엄마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는 저를 보더니 제 뒤에 서 있는 도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기에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병원에 오자마자 회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고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는 아직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빠는요? 의사 선생님, 아빠는요? 의사의 더위 동시에 물었습니다. 의사의 안색은 저와 서한이 거의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경색 부위가 작지 않아 즉시
환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 먼저 절차를 받고 비용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예요? 당장 낼게요.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숫자를 듣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가족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지난 2년간 겨우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현금 흐름이다 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도 당황했어. 이렇게 많이? 내가 당장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수납 창고 근처에 서 있었는데 손에는 휴대폰과 검은색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쇼핑몰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카드였습니다. 그는 창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서건국 씨의 의료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서건국 직원에는 이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혹은 도연을 알아본 듯했고 비용 제한은 신경 쓰죠. 태도가 즉시 극도로 공손해졌고 심지어 다소 항소미하는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수술 동의서에도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빠는 신속하게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빠는 수술실 문이 다시 닫히고 빨간불이 켜질 때까지 저는 맥이 풀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와 서한도 한숨을 돌렸지만 방금 그 돈 이렇게 신세 져도 되는지. 아버님, 어머님, 사양 마세요. 도연은 엄마를 안치며 말했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서한도 다가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도연이 제때 나타나 망설임 없이 가족입니다.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제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인가요? 이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지금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무게를 부여받는 듯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아래층으로 내려가 우리에게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사다 주었고 조용히 누군가와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차림의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황급히 달려와 도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보고하더니 서류 가방 하나를 남기고 다시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 가방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아버님 회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최근 자금줄이 정말 빠듯하고 만기 도래하는 대출이 몇 건 있더군요. 여기는 몇 가지 비상대책과 잠재적인 협력사 연락처입니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아버님이 회복하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서류 가방을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명확하고 전문적인 재무 분석 자료와 몇몇진 재무 분석 자료와 몇몇적인 전력 자료와 몇몇진 재무 분석 자료와 몇몇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의 침착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그의 윤곽은 또렷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말이 없고 과묵하며 배달만 하는 하층민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능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이 왜 배달원으로 위장하고 왜 저희 가족을 이렇게까지 돕는단 말인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 기산해다. 그가 누구든 우리 가족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는 산처럼 든든하게 앞에 서 주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텐트 시술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환자는
일단 생명이 지장이 없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엄마는 기쁨에 겨우 거의 기절할 뻔했고 서한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아빠가 무사히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엄마와 서한에게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했고 자신은 병원에 남아 저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 씨, 저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맴돌던 집입니다. 그 돈도 그리고 도와주신 자료들도요. 그런 말 해도요.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당신 정말 그저 배달원인 건가요? 고연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유난히 깊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달 일은 저의 선택이었지.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면 제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할게요. 그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조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끓던 의문과 불안이 이상하게도 가라앉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어떤 과거와 비밀을 가지고 있든 적어도 이 순간 그는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서 사흘간 관찰하신 후 병세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도연이 선불로 낸 의료비는 충분했고 최고의 약을 사용하고 경험 많은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엄마의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서한은 회사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도연이 주었던 자료는 시기적절하게 명확한 해결책과 잠재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집안은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바깥 세상은 갑작스러운 사업 활동으로 인해 큰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역 경제 뉴스 알림이 떴는데 제목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한월테크 시리즈 B투자 유치 발표회 오늘 개최. 데일에 쌓인 창업자 최초 공개. 한월테크. 이 이름은 최근 몇 년간 기술 및 투자 업계에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과 상업적 응용 분야에 집중하며 갑자기 발표회를 연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기업 가치가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런 소식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한월이라는 두 글자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이름에도 현자가 있는데 우연일까? 저는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발표의 현장 사진이 로딩되었습니다. 배경판에는 한월테크의 미래지향적인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록 잘 재단된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지만 그 얼굴, 그 눈썹, 그 오뚝한 콧날, 그리고 습관적으로 살짝 담은 입술은 아니,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기는 했지만 제가 알던 그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 그는 키가 컸고 손짓 하나하나에서 오랜 시간 높은 겼습니다. 침착하고 내면이 깊은 기질을 풍겼습니다. 아래에 도열한 기자들과 수많은 어깨 거물들 앞에서 능숙하고 자신감 물들 앞에서 그는 회사의 기술 로드맵과 미래 계획을 설명하며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데이터와 견해를 인용했고 무대에서는 수시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던
월세방에 살며 배달 유니폼을 입고 비바람을 맞아가며 일하던 남편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분명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서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이끄는 젊은 리더였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고 머릿속은 텅 비고 귓속은 윙윙거렸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문들, 그 검은색 카드, 한밤중의 코드, 비싼 SUV, 우리 가족의 위기를 해결했던 그의 능력과 인맥, 이 모든 것이 이 순간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믿기지 않는 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연은 한얼테크의 창업자였다. 그는 배달원으로 위장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달 일을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왜? 뉴스 기사는 계속 스크롤되었고 한얼테크의 입원 시일지도 모른다. 투자사는 몇몇 국제적인 최고 수준의 벤처 캐피탈이었고 회사의 기업 가치는 제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이 젊고 신비로운 창업자 도연 대표가 극도로 수수하고 겸손한 성격이라 이전에는 공개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은 전문 CEO팀이 맡고 있으며 그는 기술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는 병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허둥지둥 휴대폰을 주워들었는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발표회에 선 도연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뉴스 보다가 놀라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노크된 후, 영이 노크된 후, 여크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노크된 후, 여크된 후, 열여크된 후. 제가 알던 그 말이 없는 도연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채가 시지 않은 상의자의 예리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윤. 그가 걸어와 보온병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죽을 좀 끓여왔습니다. 아버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죽을 좀 끓여왔습니다. 도연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도연은 달아보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어디 불편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제가 뉴스에서 당신을 봤다고 당신은 수천억 원짜리 테크 기업 사장이냐고 바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습니다. 그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보더니 아주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알게 된 것 같네요. 우리는 입원실 건물 아래 작은 화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햇살은 좋았지만 분위기는 다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배달원이 아니죠. 적어도 그저 배달원만은 아니죠. 맞아요. 도연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배달 일은 제 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배달을 했습니다. 실제 도시 물류 데이터를 파악하고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배송 산업을 위한 경로 최적화 및 배차 시스템의 실제 적용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의 어조는 매우 차분했고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 했습니다. 최고의 테스트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테스트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하고 고객에게 족당하고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것중 경비원에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한 문제점들을 결코 발견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이유는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을 가진 테크 기업의 창업자가 직접 배달 일을 했다니, 그저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니. 그럼 당신이 저와 결혼한 것도 제 목소리가 다소 쉬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나요?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도연은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솔직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저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당시 제가 불필요한 개인적인 문제와 사업적인 관심을 피하기 위해 기혼자라는 신분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안은 사실 매우 시기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제가 이 일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 눈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율 씨, 당신과 함께 지낸 이 몇 달은 제가 지낸 이 몇 달은 제가 지낸 이 몇 달은 제가 지난 이 몇 달은 그래서 당신을 돕고 아버님을 도운 것은 거래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한 물처럼 마음속을 흘러내려 충격과 혼란의 일부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의 시작은 여전히 각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가 얻으려 했던 부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은연중에 변한 듯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 지은과 민주는 알게 되었나요? 저는 쇼핑몰에서의 그 사건과 도연이 내밀었던 직원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검은색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회사 복지 카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발표회가 열렸으니 곧 알게 될 겁니다. 도연의 어조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은의 잔혹한 조롱과 민준의 경멸적인 눈빛을 떠올리자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갑자기 급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고 지은과 민준의 친구 모임에도 속했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상에. 너 뉴스 봤어? 한얼테크 그 창업자 도연씨. 설마 네 남편 아니야? 사진 보니까 너무 똑같던데. 단톡방 난리 났어. 지은이랑 민준이. 맙소사. 너도 친구들 게시물 빨리 가봐. 저는 전화를 끊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과연 오랫동안 잠잠했던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과 몇몇 친구들의 프로필이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고 놀라워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라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임신한 옆모습 사진이 함께 있었지만 어딘가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준이 좋아요를 눌렀지만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올라온 게시물을 보니 어제는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 사진을 올리며 남편이 아기 낳는 거 힘들다고 잘 보상해줘야 한대요. 라고 적어놓았더군요. 이제 그 게시물 아래에는 의미심장한 댓글들군요. 저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받고 난처하며 당황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했던 배달원이 그들 집안 사업이 애타게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거대 기술 기업의 창업자였다니. 이런 반전은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르게 통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덮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그의 몸에 닿아 또렷한 윤곽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평온한 생활은 잠시 끝나겠네요. 제가 말하자 도연도 제 휴대폰 화면을 한번 보더니 아무런 표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끝나면 끝나겠죠. 어떤 빚은 청산해야 할 때가 됐으니까요.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온한 나날은 끝났습니다. 한얼테크 창업자로서의 그의 신분 노출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우리들의 작았던 생활권에 떨어진 듯했고 수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 휴대폰은 거의 먹통이 될 정도로 전화가 빗발쳤고 카톡은 알림이 너무 많아 버벅거릴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소원했던 친척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창들, 친구들, 심지어 몇 번 얼굴만 연락이 끊겼던 동창들. 그들의 말 속에는 축하와 함께 도연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캐묻거나 애둘러 도움을 청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률적으로 그의 일은 제가 잘 모르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하며 정중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지은과 민준의 일을 겪은 후 저는 사람의 인정에 대한 냉정함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과 민준 쪽은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SNS도 업데이트를 멈췄고 단톡방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소식들을 통해 민준의 집안 회사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잘 진행되던 몇몇 중요한 협력사들이 갑자기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핑계를 대며 계약을 보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준의 집안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서한도 이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 이후에는 긴 침묵과 복잡한 감정이 뒤따랐습니다. 아빠는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도연 그 아이는 정말 너에게 진심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네가 힘들었겠구나. 엄마는 후회와 함께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렸던 터무니없는 결정이 운명의 장난처럼 진정한 버팀목을 찾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신부는 변했지만 우리 가족 앞에서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해야 할 도리는 빠짐없이 했습니다. 아빠의 병세와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달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가끔은 그 빛바랜 옷을 입고 전동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습관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주지도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도심의 보안이 철저하고 환경이 쾌적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펜트하우스를 한 채 구매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저의 디자인 용품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도연의 물건은 더 적었는데 몇 벌의 옷과 그 낡은 노트북, 그리고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전자, 기기들이 전부였습니다. 새 집은 넓었고 인테리어는 간결하고 현대적인 테크 스타일이었습니다. 전망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월세방의 간이 침대에 웅크려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월세방의 간이 침대에 웅크려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생각대로 바꿔도 돼요.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제게 여전히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한 가지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자선 경매 만찬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저희 회사 시리즈 B 투자자 중 한 곳인데 거절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제 동반자로 함께 참석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상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탐색하는 시선, 그리고 제가 배우고 적응해야 할 수많은 규칙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찬은 5성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도연히 미리 사람을 시켜 보내준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디자인은 간결하고 우아했습니다. 그가 직접 제게 어울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는데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그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탐색하는 시선, 부러워하는 시선, 아첨하는 시선.
저는 마치 탕조등처럼 쏟아지는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태연하게 그 시선들을 받아들였고 가끔 아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내내 옆에 보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은과 민준이었습니다. 그들도 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간신히 몸에 맞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배가 이미 많이 불러 있었고 안색은 다소 초췌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서 있었는데 슈트는 말끔했지만 그의 눈빛은 망설임과 함께 초조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머리 중년 남자 한 명을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세가 매우 낮았고 그 남자는 다소 귀찮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자꾸 대나하는 듯 보였습니다. 구현은 그와 담다는 다소 귀찮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지은과 민준을 버려두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도 대표님. 그 남자는 즉시 다시 한번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과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의 미소는 오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민준 뒤로 숨으려 했고 민준은 도연을 뚫어지어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충격, 후회, 그리고 미세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연은 그들을 보지 못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 대머리 남자와 간단히, 인사를 남자와 간단히, 지은과 민준 옆을 지날 때도 그의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만찬 내내 지은과 민준은 마치 외부인처럼 구석에 처박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도연과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고개를 들어 지은의 새하얀 얼굴과 민준의 굳은 표정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질투와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매 시간에는 도연이 제가 잠시 더 눈길을 주었던 현대화 한 점을 제 이름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가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이 작품은 한얼테크 도연 대표님께서 서윤 여사님을 위해 낙찰받으셨습니다. 라고 발표하자 홀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는 우리를 비추었고 구석에 앉아 망연자실한 두 사람의 얼굴도 비추었습니다. 만찬이 거의 끝날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왔는데 복도 모퉁이에서 지은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의 정교한 화장은 다소 번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가 축 늘어져 있어 초췌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 너 지금 신났지?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먹거렸습니다. 나랑 민준이 웃음거리 되는 거 보니까 아주 즐겁지.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네가 선택한 길이야. 아무도 네게 남의 약혼자를 빼앗으려고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네게 남의 약혼자를 빼앗으려고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네게 공개적으로 대달원을 모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너, 그가 신분을 숨기지 않았으면 네가 그 사람 눈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가 나를 눈여겨보든 안 보든 그건 우리 일이야.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고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너와 민주는 너희들의 어렵게 얻은 진정한 사랑과 뱃속의 아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 행복하길 빌어. 저는 말을 마치고 그녀를 지나쳐 곧장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는 지은의 억눌린 무너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오자 도연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빠르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엄청난 피로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치유, 배신, 분노가 오늘 밤
그 두 사람의 움츠린 모습과 원망 가득한 눈빛 속에서 마지막으로 청산된 듯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차는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도연을 처음 만났던 차가운 거리, 그가 제게 건네주었던 휴지와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월세방에서 천막으로 나뉘어 있던 두 개의 세계, 한밤중에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뒷모습, 병원 복도에서 그의 침착한 눈빛과 가족이를 조용히 내리과 가족이라는 한마디, 이 터무니없고 거리로 시작된 결혼은 기만과 의심, 그리고 가짜니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도연의 세계는 제게 여전히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혼식에서 홀로 버려져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서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차를 세우고 몸을 돌려 제 안전벨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이 우연을 진정한 미래로 함께 만들어갈 의향이 있나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번쩍이며 그의 뚜렷한 윤곽을 비추었고 동시에 제 마음도 비추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에 제 손을 고개었습니다. 네. 가로등 불빛은 앞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그것은 미지의,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먼 곳으로 향하는 길 같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뒤에 남겨졌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